네, 이번에는 문학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의 맨 끝을 보세요. 그러면 작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작가를 알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기억 속에 들꽃이죠. 들꽃이 기억 속에 있다는 거는 뭔가 과거 해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들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라고 했습니다. 명선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이 마지막이었대요. 그러면 금반지가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는 것은 명선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그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금반지 이야기만 하면 명선이가 입을 꼭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내용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좋은 사람이었으면 명선이가 알아서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도리도리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대요.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서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오다가 인민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인민군은 한때 시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서울 수복 당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후퇴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어떻게 됐죠? 다시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서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선이한테는 원래 숙부가 있었거든요. 그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나에게 뭐예요? 나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소설에서 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져요.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 속에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서술자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서 시점이 각각 뭐예요? 총 4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나라는 말이 있으면 1인칭이고요. 나라는 말이 없으면 3인칭이에요. 그러면 이 나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고 내가 관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나라는 말이 없이 서술자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관찰하는 건지 물론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전지전능한 신처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점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1인칭 시점이네요. 자 볼게요. 내가 벌써 귀뜸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숙부도 명선이의 금반지에 대해서 욕심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선이가 어떻게 해요? 숙부한테서 도망쳤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대요. 역시 아버지, 어머니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서 놀고 있었대요. 이 다리가요, 만경간 다리인데요. 다리가 원래 이어져야 되는데 폭격에 의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이렇게 철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철근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진 다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즐기고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가 콘크리트 부위잖아요.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요 부분이죠. 철근 부위.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대요. 여기 이제 물살이 아주 센 데가 강물이 여기 막 흐르고 있었던 거겠죠. 그때 우리들 머리 위에요. 뭐가 날아갔대요. 굉장한 폭음이 마치 뺨을 갈기는 기세로 울리기 시작했대요. 그거는 뭐였대요? 비행기였대요. 호주기 편대였대요. 이렇게 비행기가 뿅 하고 날아간 거죠. 이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서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대요. 철근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났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떨어졌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지 모르면서도 유독 명선이는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눈길을 돌아서 봐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동강이 난 다리 사이로 어떻게 돼요? 강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래요? 쥐바라순꽃이었대요. 이 쥐바라순꽃은 내가 대충 지어낸 꽃 이름이겠죠. 꽃 이름 뭐예요? 들꽃을 명선이가 보여주면서 이건 무슨 꽃이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강심을 하면서 떨어진 게 지바라슨 꽃이었는데 이 지바라슨 꽃은 진짜 꽃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명선이라 우리 정말 예쁜 거기 예쁜 미녀나 미남을 뭐라고 그래요?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꽃미남, 꽃미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바라슨 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선이를 의미하는 거죠. 명선이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강의 중심을 향해서요.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졌대요. 죽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대요. 나는 여기를 철근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명선이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마디씩 군소리씩 댔거든요. 근데 이제 명선이가 사라지고 나서 한번 혼자서 해봤대요.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소설 전반적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지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사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1인칭 시점이라고 했죠. 1인칭 시점은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일까요?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일까요? 그렇죠. 1인칭 시점은 작품 속에 나라는 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작품 속, 작품 속. 일단 2번하고 4번은 바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서술자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작품 속의 인물, 나라는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12번. 명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소설이 나오면요. 거기 줄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출제원이 생각을 할 때, 이거 조금 얘네들이 잘 알아듣고 문제를 풀고 있나, 이런 걱정으로 한번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금반지를 숨겨두고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찾아보려 했는데 못했다 그랬죠. 2번. 숙부로부터 버림받았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숙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여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잡으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버림받은 게 아니라 도망간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했다. 아까 뭐예요? 철근 사이로 여기에서 놀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험한 고개 장난했다. 맞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병적으로 무서워했다. 네, 맞죠. 그래서 포음 소리를 그 소리에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난히도 뭐예요? 비행기만은 무서워했던 명선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명선이 어머니가요. 죽었을 때요. 비행기 폭격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명선이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어머니 시체가 자기 위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선이가
누군가가 자기 몸을 짓누를 때 아주 거기 없던 힘까지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가 또 앞부분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6.25 전쟁 폭력으로 죽어간 한 소녀를 상징한다. 뭐가요? 지바라순꽃이요. 그래서 제목이 들꽃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억 속에 들꽃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제목과 연관되어서요.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지저분하니까요. 14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역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윤동주. 윤동주에 대해서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940년대에 시인 중에서 이육사하고 윤동주는요,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육사는 몸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옥에도 되게 많이 들락날락 하신 분이거든요. 독립운동가로서요. 그래서 그 이름 이육사 자체가 수인번호라고 그러잖아요. 제수 수인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동주는 그에 반해서요. 여러분들 윤동주 하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는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뭐예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과연 뭐이겠어요? 일제시대 때 나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목숨을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시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해야 하는데 나는 왜 시나 쓰고 있을까? 나 지식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그런데 그걸 두 글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지식인이 많은 현재 시대도 많은데 그래도 윤동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도 참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긴 길인데 보통 길이라는 것은 인생 삶을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라고 했습니다. 숲으로 가고 싶대요.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싶대요. 근데 내를 건너야 되고 시냇물 건너야 되고 고개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나 고개는 여기에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겠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그러한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삶도 똑같죠. 과거에 계속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갈 거고 미래도 살아가는 거. 미래의 삶은 나에게 새롭게 펼쳐질 삶이겠죠. 그쵸? 근데 그 가는 길에요. 누구누구를 만나냐면 민들레도 만나고요. 까치도 만나고요. 아가씨도 만나고요. 바람도 만난대요. 그러면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래요. 오늘도 새롭겠고 내일도 새롭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처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가 맨 마지막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가 합해가지고 상관이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물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9개 달리면 구미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미, 머리 부분과 마지막이 관련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수미상관법이에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얘하고 좀 비슷하죠? 얘하고 얘가 좀 비슷하죠? 얘가 일종의 기준점이 돼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거 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색채 대비 있었어요? 아니요. 소리 흉내내는 말 있었어요?
흉낸다는 말 의성어를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흉내낸다니까 의성어라고 하거든요. 뭐 가라운 뭐 째깍째깍. 그 다음에 뭐요? 그 개굴개굴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어요. 네,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똑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꼭꼭꼭꼭꼭꼭 이것도 똑같죠. 그쵸? 그래서 반복이 되면 시에서 어떻게 해요? 리듬을 느낄 수 있죠. 어려운 말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네, 맞네요. 그래서 14번에 3번입니다. 후각적 심사. 후각적 심사는 코하고 연결되는 감각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없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로 할 때 내의 함축적 의미. 아까 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까 이 사람이 가고 싶었던 데는 어떻게 해요? 숲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를 건너야 된다.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15번 보겠습니다. 내의 함축적인 의미는 시련이나 장애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시련이나 장애물을 생각하는 거 뭐가 되는지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자, 네, 여기 있네요. 고개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시가 나오면요. 15번 같은 문제, 이런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A 기억나세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수미상관, 얘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로 하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계절 느꼈나요? 없어요. 대상을 의인화했다. 의인화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죠. 3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고요? 상실감을 표현했다고요? 아니요. 실험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하는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상실감 없고요. 대비한 것도 없어요. 4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의 지향을 부른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공간 이동되는 거 보이세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입니다. 답은 16번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번에서 19번 볼까요? 역시 지문의 맨 끝에 보세요. 작자 미상이라는 것은 작가를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상이라는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설은 심청전입니다. 전으로 끝나면요. 고전소설을 의미해요. 그러면 고전소설에서 특징이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전소설은요. 작가가요. 속속들이 다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그 심청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 다음 뺀다음에 얼마나 못됐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속속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고전소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요.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걸로 해요. 소설을 읽을 때.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해서 권선징악이고요. 결말은 당연히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리고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막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예요? 전기적, 기이하다 해서 전기적이라고 하고요. 전기문의 기자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토끼전 같은 경우에는 막 토끼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현실이 아니죠. 비현실적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고전소설의 특징을 알아둔 다음에요. 17번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밤 새벽대를 함지에다 머물게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지에다 메어두면 이제 전설상에 해가 뜨고 지는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지하고 부상은요. 메어두면 가련하신 우리 아버지
좀 더 모셔보련마는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누래서 막을 쏘냐. 에고 에고 서른지고. 지금 신청이가요. 공암이 300석에 팔려서 이제 거기 뭐예요? 바다에서 뛰어내리기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혼자 있잖아요. 신봉사는 또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심청이가 효녀 심청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혼잣말하고 앉아있네요. 그랬더니 천지가 사정없어. 어떻게 해요? 닭이 울어요. 꺾이야 그러면서 우는 거죠. 심청이도 할 일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서 다가다가 제발 오지 마라. 제발 덕분에 오지 마라. 반야. 자,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잘 모르면요.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밤중이란 뜻이죠. 한밤중에 진간에서 다구름을 기다리던 맹상군이 아니로다. 이건 이제 고사 중에서 나온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이었으면 여기에 덧붙여서 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흐름상으로 고사 인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거기 인당수에 가서 몸 던져야 되니까 나 죽는다. 나 죽는 거 괜찮아. 섭잖아도 우리 아빠 의지 없는 우리 아버지 어찌 잊고 가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죽는 날까지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녀 심청이네요.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닭이 울었으니까요. 심청이가 아버지 진지라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는데요. 뱃사람들이 벌써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오니 수익하게 해주시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라 이 얘기겠죠. 아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요. 뒤에 분명히 기억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얼굴빛이 없어지고요. 손발이 맥이 탁 풀리면서요. 목이 메이고 정신이 어지러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문제 나왔네요. 심청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뭐예요? 죽는 거 어떻게 해요? 긴장도 되겠죠. 불안도 하겠죠. 분노요? 아니요. 여기서 분노, 화내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떠나는 날일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릴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질에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며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쭈고 떠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뱃사람도 불쌍하잖아요. 그리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했죠. 심청이 들어와서요. 밥을 짓는데 눈물로 지어요.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서요.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고등어 자반도 떼어서 입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김산도 수저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 진지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이렇게 해줬겠어요. 해드렸겠어요.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요. 이유도 모르죠. 철도 모르고요. 애기예요. 철도 몰라요 지금. 뭐래요? 야 오늘 반찬 너무 좋네. 네 집 제사 지냈니? 근데요 신봉사가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혈연관계는요 일종의 텔레파시도 통하나 봐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부자간이 천년지가 아니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대요. 아가 이상한 일도 다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까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건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봐.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태워 갈란가 보다. 심정이가 이제 뻥쳤거든요. 장승상으로 댁으로 이제 그쪽으로 양녀로 가게 됐다고 뻥을 쳤거든요. 근데 심청이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뭐예요? 큰 소리? 나 오늘 거기 배에 타가지고 가서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저 죽을 꿈인지 짐작하고 둘러대기 시작하죠. 아유 아버지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러내고 담배를 태워서 들인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죠. 심청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대요. 그런 뒤에 신청이가 사당에 하직하라고 할 때 잘 모르시면 다 밑에 써 있어요. 조상 신중 모신 집이에요.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대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전통적인 효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전이니까 여기 벌써 답 나왔네요. 심청이 하면 효녀니까 답이 1번이네요. 그쵸? 2번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라고요. 지금 간결체예요. 좀 말이 길지 않나요? 만연체 그런 거를 만연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결체 아니고요.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얘기한 거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영문적 인물이 등장했다고요? 아이고 누가 심청이를 지금 구해주러 오나요? 없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아까 했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유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자, 요것도 출제위원이 소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잘 파악했는지, 게다가 이거는 고전서니까 말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1번, 신박사가 딸의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네, 벌써 나왔네요. 2번, 뱃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심청의 태도가 무례해요? 아니죠. 양해 구하고 있잖아요. 3번, 다구는 장면을 떠올리니까 희망차다고요? 아니요. 오늘 죽는 날이래잖아요. 심청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뱃사람들이 야속하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죠. 착한 심청이가 설마.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서 25번까지는 비문학이 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여러분들 거기 제목에 힌트를 반드시 캐치하셔야 돼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은이를 작가들을 거의 알 리가 없어요. 알 필요도 크게 없고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래요. 디자인인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어떤 디자인이어야 모두를 위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요.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된대요. 아, 그래서 사회적 약자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이 디자인은요. 처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가 더 뒤에 있는 부분이 더 하고 싶은 얘기죠. 지금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사용되는 도구, 물건, 공공시설 같은 것까지 확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네요.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요.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게 디자인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놨어요. 긴 막대 모양의 문 손잡이요. 우리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문 손잡이인데요. 좀 리모델링한 집이나 요즘 지어진 집은 좀 긴 막대 모양의 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그란 거는요, 뭐예요? 이거는 힘을 줘야지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불편하거나 악력, 손에 쥐는 힘이요. 약한 사람은 사용하기가 힘들대요.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보세요. 이번에는요. 거기에서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보다 훨씬 유용하겠죠. 리프트는 조금 위험도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사고도 있어가지고 뉴스 기사로도 나오는데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무래도 그런 뭐예요? 휠체어 타고 가는 리프트,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보다 훨씬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요.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건 이제 청각장애인들한테는 되게 좋겠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어 음성 안내 등은요. 뭐예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로 자기네 모국어가 나오면 훨씬 한국을 여행하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유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서 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 비싸지 않아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심미적이어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보겠습니다. 위클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예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아까 휠체어 리프트보다 편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신호등 소리. 그 다음에 뭐예요? 긴 막대, 동그란 손잡이보다 낫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계단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로 요즘에 많이들 설치 바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이 1번이고요. 21번. 기업과 같은 설명 방법 볼게요. 기업 보니까 뭐예요? 네. 뜻이나 개념을 얘기하는 정의죠. 정의는 뜻이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는 잘 보시면요. 몇 번이에요? 4번에. 정사각형이란 뜻을 얘기합니다.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설명만 물어보는 문제 중졸에서 너무너무 종종 잘 나옵니다.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동물로 나누면 분류 아니면 구분이 되고요. 발효 음식에 예를 든 거는 설명 방법 예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전 곳곳의 폭염과 화재의 원인은 기후 변화이다. 원인하고 결과를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네요. 아까 뭐랬어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데 그거와 관련 없는 거 생각해 볼게요. 1번 누구나 쉽게 접근하면 좋겠죠. 모두를 위한 거. 누가 쓰더라도 차별받는 거 없으면 좋겠죠. 이건 모두를 위한 거.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쵸? 긴막대의 문손잡이처럼요. 잘못 따라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야 한다고요? 아니죠. 쉬워야지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자는 남창훈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법사? 해리포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법사의 물인데 그 물에는 생명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요.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라서 이러한 믿음을 학술로 굳혀놓기까지 했대요. 그리고는 가에 뭐가 들어가고 파스테르는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반론을 폈대요. 자, 학자들도 미생물이 저절로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 들어가는데 파스테르는 뭐예요? 따르지 않고 반론을 제시했다니까 앞뒤의 반응이 지금 반대되는 거죠.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앞뒤의 반응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나 파스텔은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했대요. 기어 파스텔은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가 되었는데요.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요. 유통기한이 일반 우유가 보통 2주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3주가 안 되거든요. 근데 멸균 우유는 몇 개월이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미생물은요.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닌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에서 미생물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를 의심하고 연관을 시켰네요.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목에서 마법사의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심이네요. 의심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하라는 건 아니래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모두가 네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뚝심을 발휘해라. 뭐 이런 광고도 있었거든요. 자유낙하라 하는 두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고대에 주장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갈릴레이는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 번의 실험으로 무게랑 상관없이 똑같이 자유낙하를 했다는 거예요. 가벼워도 무거워도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라왔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 우주의 중심인 거죠. 태양도 지구를 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야.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뭐를 품으래요? 의심을 품고요. 어떻게 돼요? 진실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1번. 멸균한 육즙에서는 발효가 일어난다. 아니요, 제가 멸균 우유 얘기까지 했잖아요. 미생물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번 탈락이고요. 2번.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무생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레마이오스는 뭐라고 했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죠. 태양이라고 생각한 얘는 코페르니쿠스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갈릴레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고요. 24번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 글에서 나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했어요. 나가 아까 뭐라 했어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의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 거를 골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기억은 누구예요? 바스테르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뭐예요? 미세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는데 바스테르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요?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더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한 게 갈릴레이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잖아요. 벌써 답은 2번이 나왔네요. 역시 디귿을 볼까요? 갈릴레이는 의심한 사람. 코페르니쿠스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에 의해서 의심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네, 원래 문화파트, 비문화파트 나눠서 하는데요. 한 번에 그냥 쭉 해드렸습니다. 4월 초에 시험을 보실 텐데요.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8월에 시험 보시는 거
8월의 시험도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